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지요.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라시는 분은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들 중에는 많은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수가 안아야 될 책무도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사과하시고 자당 단속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국선언, 또 민노당.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결국 기무사 사실상 해체와 새로운 부대의 창설로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이 문건을 최초로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국방부 장관과 유착됐다는 가짜뉴스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심지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성정체성 문제제기 등 일부의 거센 방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폭발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임태훈 소장 오늘 바쁜 시간 쪽에서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 종편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요. 네네. 임 소장님 얘기가 아이템 한 꼭지로 아예 따로 잡혔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를테면은 그 헬기 추락 사고 조문할 때 송영무 장관 밀착 수행했다. 왜 군인권 활동하는 사람이 왜 장관하고 같이 다니느냐.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얘기들 이제 나왔었는데 저도 그냥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런 뉴스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는 안 나오고요. 한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요? 네. 어딘지 알 것 같은데. TV라는 곳이죠. 어떤 내용들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한 네 꼭지 정도 나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장관을 엄호하면서 경호원처럼 행동했다. 이런 것하고 제가 이제 재윤경 의원실의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된 문제. 그리고 이제 제가 심의위원회, 국방부 심의위원회에서 장성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쳤다. 이런 얘기. 그리고 제가 이 심의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이런 네 꼭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허위 사실이고요. 제가 마리논 헬기 추락 현장에 간 건 사실입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갔고요. 처음에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간 이유는 첫째, 사건이 매우 5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큰 사건으로 보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간사가 해병대 대위 출신입니다. 해군 사관학교 생도 시절 이 헬기 조종해서 사망한 김정일 대령이 훈육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속보를 받고 있었고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이제 그 간사랑 함께 사고 현장으로 바로 비행기 타고 갔고요. 유족들하고 면담했고 유족들이 저를 신임하셔서 해병대 사령부 측하고 협상하는 유족 이 대표로 일종의 제가 이제 협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위임받아서 중재를 했고
다행스럽게도 네. 장례를 치르는 것을 두 사령관과 유족 대표가 함께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사실 그 자리에는 그 매체 관계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장관과 유가족 간의 대화의 자리를 제가 마련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장관을 경호한 것처럼 매도한 것이죠. 사실 그 자리에서는 제가 경호원들한테도 유족들에게 손을 대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또 유족 측에도 장관에게 너무 이렇게 그 대립하는 뭐 예를 들면은 좀 강하게 어필하는 건 좋지만 장관님에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물리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재에서 대화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다는 기사가 떴던데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저희가 제소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뭐 제소를 하신 거죠? 이거는 허위다? 가짜고요. 특히 재윤경 의원실에 입법보존 등록된 것은 정무위원회가 국가보훈처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재윤경 의원실에서 이제 보훈처 관련된 군인들의 어떤 권익을 좀 서로 협의하고 그 성과물로 윤일병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유공자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성격으로 저한테 이런 입법 보존 등록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런데 임 소장님이 뭐 정치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요즘 갑자기 아주 핫한 인물로 보수 언론에서 부상을 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3월 8일 최초로 위수령 문제와 친위 구테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줄곧 이 문제를 계속 파왔고요. 그리고 그 친위 구테타를 계엄령을 통해서 모의했다는 것을 저희가 폭로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사안의 이제 그 긴박성 때문에 메시지에 대한 물타기를 하기 위한 메신저에 대한 공격, 즉 저에 대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다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많이 이제 나오니까 정권하고 지금 유착이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저희는 윤일병 사망 사건도 사실상 뭐 정권이 박근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들을 다 제보를 받아서 폭로를 최초로 했고요. 22사단 총기 사건 때도 피해자들 지원했고 늘 저희들은 피해자 편에서 문제를 제기해왔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태야말로 헌법을 정지시키고 다시 한번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그러한 명백한 그 국헌 문란 사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내란 예비 음모에 가담한 모든 정치군인들을 색출해서 사법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제보가 유독 군인권센터에 많이 오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세요? 열심히 일하니까는 저희한테 제보를 많이 주시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 한 해 상담 건수가 1,036건입니다. 그만큼의 공신력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언론의 제보가 많듯이 열심히 일하는 단체의 제보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열심히 게을리하고 정말 친정부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런 제보는 오지 않고요. 저희는 정부로부터 1원도 지원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100%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아, 시민들 후원으로?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임 소장님 그 성정체성 문제 얘기 꺼냈다가 그 다음 날은 그거는 또 아니라고 좀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았고 뭐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는 이제 조준점을 이제 다르게 해서 병역 거부 관련해서 물고 늘어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 날은 이제 병역 거부한 사람이 무슨 군인권 활동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는데 그다는 그런 말 할 자격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았어요. 최근에요. 두 분 다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근데 군 통수권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당에 병역 미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병역을 거부해서 당당하게 감옥을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를 거부한 이유는 대한민국 군대가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점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지니까 군대 가기 싫어서 안 간 사람이 아닙니다. 뭐 저러냐 이제 그렇게 또 아는 분들이 저는 있거든요. 군대를 가고 싶었지만 징병 신체 검사 기준표에 보면 저를
정신병자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뭐냐면 거의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300 저희 이제 신검 받으러 가면은 이렇게 방송으로 뭐 체크하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남자 좋아하냐 이런 문항이 있어요. 그럼 체크하면은 성적 선호도 장애로 분류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군대를 저는 거부한 것이고요. 대한민국 군대가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저는 할 수 없이 감옥을 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그런 입장은 뭐 그 당시에도 뭐 계속 표명을 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했고요. 저를 변론하신 분이 지금 국회의원이신 진선미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미군이나 유럽 군대는 벌써 성소수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함께 병영해서 전우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그런데 한국만 유독 선진국 반열에 있으면서 그러한 잘못된 제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거 없애면요. 군대 갈 수도 있죠. 그때 선고 얼마 받으셨어요? 얼마 동안? 1년 6개월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은 1년 4개월 있었죠. 1년 왜냐하면 4개월. 이제 가석방으로 2개월을 이제 먼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 군대 현역으로 가겠느냐 아니면은 감옥 가서 1년 4개월 살겠느냐 선택하라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현역 가죠. 왜냐하면 현역 가겠죠. 전과자가 되면은 취업에도 지장이 많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병역을 기피해서 어떤 뭐 의료인들하고 이제 유착해서 그렇게 병역을 면탈하는 사람들은 징역 1년 6개월을 판사님들이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징역 1년 6개월 미만을 줘서 다시 군대를 가게 해요. 그 징역만큼 살고. 그래서 제가 감옥 갔을 때 야구 선수들이 그렇게 해서 징역 1년 10개월 뭐 8개월 징역 다 살고 다시 군대 갔거든요. 1년 6개월 미만형을 받으면 재징집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명백하게 병역을 기피한 것이고 저는 병역을 거부해서 판사님들도 이것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임 소장님 경우는 병역을 거부해서 무슨 편리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1년 4개월을 gat혀있는 그런 고통을 스스로가 이제 선택을 한 이런 셈이네요. 그리고요 병역을 필요한 분들이 참 좀 답답한 게 본인이 인권 침해 현장에서 그렇게 인권이 후퇴했으면 전역을 하셨으면 이러한 병영 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비군 가도 그런 인권 침해는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 그쪽으로도 뭐 오줌 누기도 싫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병역 거부자가 이러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군인권센터는 저 포함해서 6분이 계시는데 해병대 대위 출신도 있고요. 육군 대위 출신도 있고 유급 하사 출신도 있고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군에 자식을 보낸 어머니도 한 분 상담으로 계시고요. 그러니까 저희 군인권센터가 병역 거부자만 있는 곳이 아니라 저 하나만 병역 거부자고 다 병역 필요한 분들이고요. 여성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운영위원으로. 그리고 제가 전에 해병대 출신도 있다는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를 소장으로 이런 분들이 인정하고 함께 하는 것은요. 아무도 하지 않은 영역을 저희가 9년 동안 계속 해왔고요. 제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제가 2005년에 군인권 실태조사를 가보니까 정말 이거는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군인권센터를 2005년부터 준비해서 2009년에 그러니까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이 센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아까 얘기한 성 정체성 문제 이거를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김성대 원내대표가 치고 빠졌는데 얘기하니까 여론이 좀 비판을 하니까 그랬는데 여전히 성 정체성 문제가 시비거리가 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당의 헌법 정체성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더 궁금해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도대체 저 반란군의 세력들을 왜 변호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들도 여기에 가담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67페이지의 문건을 보시면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국회와 협의한다. 당정협의에서 약속을 받아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건을 보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뭔가를 했다면
이것은 반란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진당도 그렇게 해서 해산당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떳떳하다는 것을 이번에 밝히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 반란을 획책한 친위 쿠데타 모의한 사람들을 변론하는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분들도 저는 좀 수사를 해서 좀 이참에 예. 본인들도 이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군인권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학자금 대출 군 복무 기간 동안 이자 면제해주는 것도 저희가 예. 제도적으로 아, 따낸 그래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요. 예. 이런 보편적인 권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를 마치 반군 단체인 것처럼 깎아내려서 그 국민들로부터 이간질하는 이런 거짓 가짜뉴스 생산하는 자유한국당 이제 전 좀 이런 파렴치한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공당으로서 좀 창피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인권센터가 뭐 군 조직을 상대로 해서 뭐 싸우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럼요. 예. 예를 들면 월급 인상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지점들이고요. 예. 그리고 핸드폰도 지금 시범부대 운영하고 있고 내년 3월이면 이제 학대에서 핸드폰도 일과 시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안심하고 군대 가서 부모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를 전 더 이상 좀 음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군인권센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새로 알게 된 것 같은데요. 다시 그 기무사 계엄령 문건으로 돌아가서요. 군인권센터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개를 하신 건데 그때 공개하실 때 그 마음은 어떠셨어요? 저희가 12월 달에 제보를 받았고요. 2017년.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 3개월 동안 검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건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위수령과 친위 쿠데타가 과연 맞는 것일까에 대한 어떤 그 뭐 점검을 변호사들하고 함께 했고요. 예. 위수령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있었고 그것을 합법화해서 경비계엄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것을 저희가 일정 정도 맞다라고 판단해서 예. 3월 8일 날 문건 없이 먼저 기자회견을 해서 폭로를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수방사가 집회를 어떻게 모니터링한 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적을 했고요. 서울경찰청에 파견대를 두고 집회 상황을 모두 정보 보고를 수방사에도 했고요. 예. 기무사 일처를 통해서 한 것을 저희가 일정 정도 파악하고 모 언론사에 이것을 보도하도록 이제 같이 협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건을 압축적인 것을 8페이지 플러스 3페이지짜리인 거 서울 수도권에 어떻게 병력을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는 걸 인지를 하신 거죠? 이것은 뭐 명백한 반란입니다. 예. 지금 군인권센터 아마 지금도 또 제보 받으시고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이미 이제 공개하고 또 보도된 거 말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갖고 있고 뭐 좀 더 들여다보고 있고 뭐 그런 뭐 뉴스들이 좀 있습니까? 네, 저희는 지금 뭐 대부분 거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에 이제 협조하고 있는 단계고요. 합동수사본부가 상당 부분의 그 친위 쿠데타에 대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더 이상의 폭로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기무사가 해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시한 업무 지시에 상응하게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통령 지시사항보다 못하게 지금 그대로 도로기무사 형태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서 저희가 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4일에 국무회의를 이제 통과하겠다는 건데요. 공청회도 없이 지금 이것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시행령에 문제들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지원이란 말은 기무에서 쓰는 말인데요. 지원을 핑계로 아무 업무나 다 참견하고 다녔고요. 기존에도 방첩부대에서 지원 기능을 둘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무사처럼 정책 보좌를 계속 하겠다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고요. 법문상 단어를 첩보해서 정보로 바꾸는 게
무슨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첩보 수집보다 정보 수집이 더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하는 것은요. 또 다른 기물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말장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기무사령은요.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기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거 폭로할 테니 우리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이러한 형태들이 지금 야전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로할 테니 살려달라. 왜냐하면 원대복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진급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중에 전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고용 안정을 펴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불법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게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통령의 어떠한 지시를 어기는 또 다른 반란이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요일쯤에 시민사회가 입장을 밝힐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적에 부합하게끔 다시 한번 저는 좀 공론화장, 공천의 장을 마련해서 거기서 제도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쪽에도 좀 얘기를 또 하고 그러실 필요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라서요. 사실상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국회 사안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걸 법으로 만들면 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기무에 날개를 달아주기 때문에요. 이 시행령 과정도 법제처를 거쳐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인데요. 입법 예고를 너무 서두른다. 이 서두르는 것은 여전히 기무가 입김을 작용하고 있다. 기무의 입맛에 맞게끔 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도 만들어질 개연성이 높다. 매우 위험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군인권센터 또 임태훈 소장 둘러싼 여러 가지 가짜 뉴스 그리고 이제 최근의 현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임 소장님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